네, 자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자들이 포함이 됐고요. 정치인으로는 또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됐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은 코드 사면이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그리고 경남대 최영호 초빙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사면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6,444명. 지금 보면은 청와대는 이번 사면을 장발장 사면이다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공직자, 부패 혐의와 연루된 공직자라든가 경제인들은 다 배제가 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사면권이라는 게 사실 특별한 겁니다. 이게 예전에 왕이 가졌던 언전이라는 건데 법을 초월해서 왕이 언전을 베푼다. 대통령제에서도 유일하게 대통령에게 허용된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남발하다 보면은 법을 지킨 사람들이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통령이 쉽게 사면해주는 이런 문제가 이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사면을 제안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보면은 사면이 딱 3차례밖에 없습니다. 이전 정부는 한 8, 9차례씩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면이라는 것이 요새는 법 집행은 엄하게 하고 이런 어떤 사면을 자제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약속을 스스로도 조금 연말이 되니까 사면을 해달라는 사회 각계의 요구도 있고 해서 풀어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스토리를 입힌 것 같습니다. 장발장 사면이라고. 네, 그런데 스토리를 입힌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서민들에게요 이렇게 서민들 생계형 범죄를 많이 만드는 것은 우리 법제나 규제가 뭐가 잘못된 겁니다. 이걸 풀어줘야죠. 만일 그 법을 지킨 사람과 법을 어긴 사람들 사이가 나중에 똑같아진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 특별한 사례가 있고 법의 관용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 또 하나는 어쨌든 원칙을 좀 지키려 노력했던 점은 보입니다. 폭력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폭력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회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촛불 정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면해달라는 사회적 압력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일정 부분 지킨 것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건에 대해서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치지 마라 그랬는데 상당히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원칙은 좀 지켰던 부분이 보이지만 장발장 사면은 좀 스토리를 입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민생 사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면자가 6,444명 중에서 99%인 6,400명이 민생과 관련된 그 일반 사범들이었고요. 특히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거의 그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실 공약으로 뇌물이라든가 알선 수재, 알선 수뢰 그리고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는 절대로 사면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다 보니 아마 정치인과 경제인 대다수가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미 있는 것은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한 그 각계각층의 어려운 분들의 입장 속에서 용산 화재 참사와 관련된 그 분들이 이번 사면에 포함된 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용산 참사는 경찰의 무리한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철거민들과 경찰들의 무고한 희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그분들을 사면한 것은 뭐 저는 의미 있는 일이다. 뭐 그분들이 일단 모든 재판 과정들이 모두 끝났습니다. 25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강정마을이라든가 재판 중인과 다르게 재판도 끝났고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정부의 무리한 진압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저는 뭐 사면 적절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엇갈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용산 참사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면이 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산 폭력 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 법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분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이냐, 이게 지금 뭐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 것이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용산 사건을 잘 봐야 됩니다. 당시 저 정부에 있었는데 용산 사건은요, 이게
그 철거민을 무슨 강제 경찰이 진압하면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 한강대로 용산 참사 현장 앞에 한강대로가 있고 한강대로의 교통이 위협받을 만큼 이 철거 반대 시위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이 다 주민들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 탑을 세우고 여기에 쇠구슬로 화염병은 물론이고 상당히 무장한 상태로, 물론 경찰의 무슨 강제 철거를 막겠다는 이런 형식이었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시민의 안전을 굉장히 중대하게 위협하는 이런 시설과 그리고 도구와 시너로 된 그 화염병요, 그리고 철구설로 된 이런 새총 같은 거, 상당히 치명적인 그 살상 무기들을 가지고서 무장한 채 도심의 한가운데를 점거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통행과 교통을 방해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가 기본적으로 질서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고, 또한 이 사고로 해서 경찰의 강제 진압이 아니라 그 이 시위대 당시에 이쪽에 점거하고 있던 사람들의 시너라든가 이런 것들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이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사례 분별 있게 잘 대응했어야 된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 폭력 시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됐고, 특히 이제 경찰이 또 죽어서 희생되었습니다. 네. 이번 사면을 보면서 그 당시 죽었던 김남훈 경사 부친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위 막다 죽은 내 아들은 그러면 가해자 없이 죽음을 당한 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치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이것은 뭐 억울한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한 사건이 아니고요. 그와 별개로 이 법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던 그 철거 현장에서 폭력으로 이걸 저지하려던 그 일부 그 한철련이 하는 이런 단체들과 이런 폭력적인 그 시위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고한 경찰이 다치고 시민들이 다친 사건입니다. 예. 이래서 이건 물론 이제 재판이 다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사면해줬습니다만은 법치란 점에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봐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영은 소장님께서 뭐 덧붙일 말씀이 좀 있으십니까? 그럼 무전 유죄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사회적 약자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렀다고 한다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참사는 다 아시다시피 그 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여든 그 시민들과 학생들도 있었지만, 원래 원인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강제로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재개발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개발의 편에 서서 그 서민들이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폭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봤을 때는 전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이제 국가가 그들을 용서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만 유일하게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봉주 전 의원 하면은 MB 저격수다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보통 정치인 사면은 뭐 양당이나 여야라든가 여러 정당에 고르게 안배되어서 또 그리고 정치권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아마 결정되는 게 관례였던데, 유독 정봉주 한 사람만 됐습니다. 마침 그 BBK니 또는 무슨 다스니 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가지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하필이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격수라 불렀던 굉장히 입담도 좋으시고, 이분만 유독 그 복권이죠. 이제 출마 자격을 준 겁니다. 사실은 이미 형은 다 끝났고요. 사면 그 출마 자격을 준 셈인데, 그래서 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네, 서울시장에서 출마하네 이런 이제 구설을 낳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뭐 지난번에 이미 복권이 됐었어야 되는데 늦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언론에 제기하고 있는 그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BBK에 대한 그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법적인 관여,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처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정봉주 의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각종 선거에서 출마는 물론 투표권조차 행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오히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와 BBK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보통적인 상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한 사람의 국민권을 이렇게 오랫동안 탄압하는 건 문제다. 다만 이번 정치인 사면 중에서 딱 한 사람 정봉주만을 찝어서 사면하는 것이 너무 좀 눈에 띄는 그런 건 아니었냐에 대해서는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봉주 의원의 사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임 정권에서 국민 화합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 보복자에 대한 통합 차원에서 오히려 사면되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늦은 부분이 네. 있다. 자,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 이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측을 해보면 내년 지방선거의 등판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 만약에 70% 이상의 고공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아마도 적폐청산의 드라이브를 계속 강화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적폐청산의 가장 큰 산이 남아 있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원의 정치 선거 개입과 함께 다스와 BBK에 대한 실소유주 의혹들이 지금 검찰에 조사하고 예.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요구가 높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네. 정봉주 선거로 재보선을 정부 여당이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는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정봉주의 선거로 치르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예. 나머지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히려 정봉주 후보 때문에 빚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 여당, 특히 민주당에서 선거 국면에 대한 무엇을 위한 선거를 할 것인가,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개헌형 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적폐청산을 위한 선거를 할 것인지, 이런 선거에 대한 전략에 따라서 정봉주 의원을 중심에 배치할지 아니면 정봉주 의원 말 맞다나 선출직에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본인의 뜻을 존중할지, 그럼 민주당의 결심이 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의 결심에 달려 있는데 결국 이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변수가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엇갈린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사면이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 하에서 되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 하면은 뭐 원칙을 늘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원칙이 좀 위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한다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 출마를 위해서 의석을 내려놓았던 노원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원일 사실은, 수가 있다. 예. 사실은 노원병이 제일 가장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원래 또 노원 쪽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래서 사실 국민의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지적이고요. 폭넓게 많은 만일 3일 한다면 3일이라는 게 항상 형평 이런 게 중요합니다. 형평과 또 정말 국민 통합을 하려면 어느 쪽은 풀어주고 어느 쪽은 안 풀어주고 또 그렇게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럴 경우에 만일 내년 보궐선거에서 정봉주 의원이 그리 나오면은 안철수 대표 쪽으로 나올 것인지 어떨 것인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안철수 대표가 꼭 굳이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미숙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직접 듭니다. 안 하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왜냐하면 예. 지난 대선에서 가장 화제가 된 말이 안철수 대표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BBK 주가 조작 의혹을 문제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또다시 안철수 대표가 MB 아바타 논란에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프레임을 왜 또 상기시켰는지 좀 네. 정치 리더로서는 좀 약간 전략적으로 판단을 미스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예. 본인의 들씌워져 있는 MB 아바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은 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좋지 못했다. 판단을 예.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당에서는 뭐 비판 논평을 내겠지만 나는 정봉주 전 의원이랑 친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서양원 소장님은 정봉주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친하십니까 두 분이? 네, 같이 중앙당에서 같이 활동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문재인 정부 첫 특별 사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에 왜 갔나 이 의혹이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랍에미리트 방문 전에 최태원 SK 회장을 만났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것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네. 임종석 실장이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은 청와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은 이 기업의 애로를 듣는 것도 임무라고 이제 덧붙였고요.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국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든 저는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갔던 이유도 뭔가 국익과 관련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국익을 해치려는 게 아니고 국익을 지키려고 갔었겠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사실 진작 여야 지도부에게 비공개로라도 설명했더라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쫙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냐면은 이 UAE 원전 수주에 있어서는 이 왕세제 그 왕의 동생 이 지금 실권자인 이분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시절에. 그래서 그 원전을 우리 한국 걸 수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야크 부대라고 우리 특전사로 이루어지는 훈련 부대를 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게 뭔가 틀어지면서 SK의 저 원전 수주, 원유 개발 문제에 이상이 생겼고, 사업에 이상이 생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반드시 이 문제뿐 아니라 뭔가 새 정부 들어서서 원전, 탈원전의 정책 문제, 또 파병의 문제 이런 걸 둘러싸고서 약간 좀 지난 정부와 다른 어떤 정책을 취하려고 했다가 혹은 그런 걸 검토한다는 것이 이쪽 UAE 당사자들을 불편하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추측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임종석 실장이 갔던 것은 이런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잘못된 것이네, 뭐 전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전 정부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걸 풀려고 갔다는 식의 이런 식의 그 태도나 해법이 자꾸 문제를 꼬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청와대와 그 임종석 실장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비공개 속에서 이게 이런 문제인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실 원전 중요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탈원전 문제 있지만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창원에 있는데 이건 그 수천 개의 그 전후방 기업 연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원전 세계적 기술이고요. 지금 영국에 수출될 지경이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발전에 관한 문제고요. 또 우리 건설회사도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저는 임종석 실장이 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국익 차원에서 여야가 비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솔직하게 서로 양해를 하고 또 앞으로는 이 국경을 넘었으면 이제 국익을 같이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정부든 현 정부든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입장하에서 지난 정부를 탓한다거나 지난 정부의 잘못에 자꾸 뭘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꾸 그 통합이라든가 이런 국익을 지키는 데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익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지금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그 일관되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UAE와 포괄적인 우호관계를 다지고 전략적 동반자 그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외교를 위해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밌게 이번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계약한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의 그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그 문건이 나와서 거예요? 그 문건 내용이 이제 국정원이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UAE 계약과 관련된 이면 계약 즉 UAE 원전은 한전 컨소시엄이 수주했는데 그 이면의 한전이 원전 핵 폐기물을 한국에서 한전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건데 원전 핵 폐기물 잘 아시겠지만 고준위와 저준위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 폐기물 처리할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조용히 지나가자고 하는데 이 문제가 불거진 걸 보면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하는 과정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뒤지다가 UAE를 화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명박 지키기 방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칫하다간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친이 친박의 해묵은 갈등들이 다시 불거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과 함께
전 보수 정권 두 정권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시 불거지는 것이 과연 보수 정당에게 이로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계속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이명개혁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국정조사를 하면 한국당에도 뭐 유리한 면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 UAE 관계랑 문제가 있었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 문제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UAE 원전 수출을 가속화했고 원전에 대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의 입장은 확실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 사실 국회에서 다뤄졌습니다. 네. 지금 서 소장님 하신 문제가 지난 정부의 국회에서 다뤄졌는데 그 문제를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네. 했는데 당시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책임지는 장관이 그런 일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이 캡코 한전이 한국전력이 관계된 문제입니다. 한국전력이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원전 수출해서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의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은 그건 어느 정부에서든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예. 그 정말 국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없는 사실이 부풀려진다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명개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국익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접근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셨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국민의당이 지금 전 당원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투표율을 보면 21.59%입니다. 이 투표율은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난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때의 온라인 투표율이 24.25%입니다. 예. 따라서 그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높거나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선출을 하기 위한 당대표 선거에 육박할 정도의 투표율이 나오는 것은 실제 통합에 대해서 일정하게 바른정당 당원들 내에서 그 관심이 있다는 걸 반증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당규에서 정한 3분의 1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뭐 특별 의결로 해서 그 3분의 1 정족수 참여는 의미가 없고 그냥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상에 있어서 그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기에는 3분의 1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두고두고 논란의 소재가 될 것 같고요. 이후에 33%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33%가 당규에 정해져 있는 그 룰인데 예. 왜 안철수 대표의 통합 논란, 통합과 관련된 거치 문제만은 그 3분의 1 제적을 규정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내놓은 대답이 궁색하기 때문에 아마 통합 반대하는 측에서 지속적으로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그 여지가 좀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도 지금 통합파와 반통합파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어제는 안철수 대표가 이 국민의당 창당하면서 창당 비용을 다 내가 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서 당이 또 한 번 지금 들썩들썩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좀 사실 보면은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미숙한 발언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데 이제 기본 국민의당 사태의 본질은 이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호남 중진들은 민주당과의 공동정부 형식으로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공동정부 형식으로 이끌어가고 싶고 또 안철수 대표는 좀 전국적 정당 그리고 네.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셈인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지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민의당에 39석이 있지 않습니까? 현 9석이고 이 중에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한 게 26석이고 비례대표가 13석입니다. 이 비례대표 13석이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전국적 지지 속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세대결이 어떻게 될지는 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아마도 호남 중진들이 뭐 탈당을 하거나 탈당을 해서 새롭게 당을 만들기는 그 의석 분포상 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안철수 대표 쪽에 지금 당권을 가진 쪽에 남아 있는 셈이거든요. 예.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이 돈 문제까지 나오면서 감정 싸움이 최고조로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게 봉합이 될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원래 밥 먹고 밥값 얘기하면 제일 치사하다 그러는데 예. 창당 과정에 든 비용 얘기하는 거 보면 이성적인 대화와 그 타협이 불가능하고 이제 감정적인 단계로 넘어갔다는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3%의 정족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 반대 측에서는 그것을 그 문제 제기할 것 같고요. 이후에 전개될 전당대회는 더 큰 고비입니다. 그 전당대회는 아시겠지만 전당대회 의장 부의장이 모두 통합을 반대하는 측 예. 의사봉을 갖게 되고 소집이 되기도 힘들겠군요. 그렇죠. 하나하나
소집도 그렇고 소집되더라도 하나하나 안건들을 상정할 때마다 반대 측에서 반대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에 전당대회가 그 10,000명 가까운 모인 사람들이 의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큰 의문이 들고, 무엇보다도 통합을 지향하는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그 대권 주자로서 중도의 그라운드가 너무 좁기 때문에 보수까지 그라운드를 넓게 쓰겠다고 하는 대권 주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일지 몰라도 내년에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총선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은 결국은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당선이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와 지방선거와 총선을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과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되기보다는 각자 결별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예, 투표 결과는 일단 내일 네, 그렇습니다.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결과를 지켜본 뒤에도 당분간 이게 쉽게 이렇게 봉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전망을 두 분 다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 그리고 경남대 최양호 추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